공리주의 창시자 벤담의 인생 이야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려 노력하다가 발 옆에 있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 벤담의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라는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르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일상을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헛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공리주의의 창시자 제레미 벤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단서를 수색해 봅니다. 어린 시절 벤담은 놀라울 정도로 조숙했습니다. 4살 때 라틴어를 익혔고 5살 때 라팽의 영국사를 읽었으며 6살 때 프랑스어를 익힙니다. 7살 무렵에는 독서하다 피곤해지면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쉬었는데 벤담은 높은 수준의 연주자였다고 전해지죠. 어렸으나 그는 시간의 주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장악했죠. 벤담이 꼬마 철학자란 별칭을 얻은 이유입니다. 순종적인 아이가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스스로 판단하는 당찬 존재였죠. 그러나 몸은 허약했습니다. 사냥이나 낚시보다 식물 채집 을 더 좋아했고 하인들이 들려주는 유령 이야기에도 공포를 느끼곤 했지요. 지적으로는 성숙했으나 어린 몸은 돌이 없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대부분은 시골집에서 두 할머니와 함께 보냈는데 정겹고 따뜻한 나날이었습니다. 발 옆에 있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렸죠. 생애가 끝날 때까지 벤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바랐던 부모는 여유롭게 시골에 만족하는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부모는 전형적인 영국의 젠트리 계급이었고 다수의 젠트리 계급들은 놀이를 싫어했죠. 무용하기 때문입니다. 벤담의 부모는 1755년 7살의 어린 벤담을 영국 최고의 명문인 웨스터민스터에 입학시켜 버렸죠. 예민하고 왜소한 최고의 벤담은 기숙학교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회고했죠. 지옥과 같다. 다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라틴어를 깊이 알게 되었죠. 이를 계기로 수준 높은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2세가 된 벤담은 옥스퍼드에 입학합니다. 대부분의 벤담 소개글에는 12세 대학 입학을 영재라 칭하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당시 많은 상류층 자제들은 대학을 어린 나이에 들어갔지요. 조기 교육으로 성직자 자격을 따고 교구를 구매해 지배층으로 등극하기 위한 수단이 대학 교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스퍼드는 이 세속적 추세의 대표 대학이죠. 벤담에게 학교는 죄다 지옥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두 단어로 압축했죠. 허위와 불성실. 벤담은 이 부조리한 환경을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만회하며 겨우겨우 버텨 삽니다. 1763년 16세의 나이에 벤담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엔 아버지와 프랑스를 잠시 방문하죠. 벤담은 프랑스를 좋아했습니다. 볼테르와 엘베티우스에게 특히 끌렸죠. 계몽주의적 발견은 볼테르의 몫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관한 공리주의는 엘베티우스를 통해 배웠습니다. 청춘 벤담은 그들처럼 제 철학을 이루고픈 꿈을 꾸었지요. 허위와 불성실의 시공간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부모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벤담을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해 링컨스인 법률대학에 입학시켰죠. 세 번째 학교였습니다. 여기도 고통의 연속이었죠. 벤담은 법률 서적을 읽기보다 법 이론을 사색하고 화학 실험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1769년 21세의 나이에 겨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하기 싫은 일에 종사했던 벤담은 첫 소송에 의도적으로 패소해 버립니다. 공식적인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죠. 기대하던 부모는 크게 실망했으나 대법관이 될 재능이 없음을 증명이나 한 듯 이때부터 벤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몰두합니다. 정치와 법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속된 법률이 아니라 철학적 사색을 추구하는 법철학을 시작했죠. 법의 원리를 뉴턴의 법칙처럼 간결하고 온전하게 발굴하고픈 욕구였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공리주의 원리는 이런 취지로 탄생된 것입니다. 벤담은 뉴턴이 세웠던 물리학처럼 현실을 통해 법의 체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당시 법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컨대 고작 1페니를 훔치다 잡혀도 코를 베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너무 가혹한 처벌인 터라 거의 무죄를 선포했기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았지요. 풀려난 죄인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거지를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호주와 같은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배에서 죽었지요. 법이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청춘 벤담에게 꿈을 심습니다. 그는 호주 문제에 전착했죠. 폴란드 왕의 런던 대리인이었던 친구 존 린드를 도와 식민지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별반 업적을 남기지 못했죠. 정치력이 약했던 탓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무력했던 28세의 벤담은 보다 근본적으로 법의 기초를 연구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물로 정부에 관한 단상을 익명으로 출간하죠. 이 책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 또한 급진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법이 권위와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고 형식은 일반인들이 법을 읽을 수 있게 소개한 최초의 대중법률
작전을 제기했지요.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벤담은 용기를 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도덕법률책을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 작품이 공리주의의 바이블인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이죠.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학문으로 세상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급진적인 탓에 이 책은 1789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 급진성을 이해하기 위해 첫 문장만 읽어봅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벤담은 홉스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기반으로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공허한 이론을 경멸했지요. 홉스에게 현실적인 주권이 중요했고 벤담에겐 현실적인 유용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은 벤담은 세상을 이끄는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한 것이지요. 고통과 쾌락이라는 자연원리가 실질적으로 법으로 작동해야 법이 그 쓸모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통과 쾌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활은 체계적일 수 없거니와 인생은 허무하게 방기될 수 있죠. 벤담은 변호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 이론에 근거해 많은 글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그의 사상에 세상은 냉담했지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힙니다. 벤담의 자존심은 추락합니다. 현실을 개선하는 것도 현실의 기초인 법 이론을 구축하는 일도 성공할 수 없어 보였죠. 좌절이 깊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지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희구당 정치가 셀번백작이 벤담의 글에 감독해 후견회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시골집인 보우드성까지 빌려주고 벤담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우드성에서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다듬고 유년 시절처럼 놀기도 합니다.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지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 나는 책을 읽고 개와 함께 걷고 표범을 쓰다듬고 여성들과 체스와 당구를 친다. 벤담은 만족한 일상을 보낸 만큼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생활의 충족이 그의 철학을 완성시킨 셈이지요. 그리고 또 기회가 열립니다. 보우드성에서 제네바인 뒤몽을 알게 되는데 뒤몽은 벤담의 글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유럽 전역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주었죠. 이를 계기로 벤담의 공리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이제 벤담의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자연과 버타며 하고픈 일에 몰두한 대가였을까요? 반복컨대 벤담은 산업혁명의 복판에서 살았습니다. 투기로 돈을 벌고 법조인으로 명성을 얻는 급변하는 초기 자본주의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세속적 성공을 포기하고 물질적 향락과 멀리하며 자연에서 그를 비볐습니다. 결코 달뜬 욕망을 위해 일상의 충만을 포기하지 않았죠. 소소한 것들을 별이 잡았습니다. 급변의 시대 속에서 자존심 높게 일상의 만족을 수호했던 후반부의 생은 내주에 재차 전하면서 벤담이 주장한 서두의 말을 반복합니다.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려 노력하다가 발 옆에 있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 안녕. Paper Renaissance